현대사회의 제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경제 부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주 동안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 부분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좀 충분히 설명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았어요. 교재를 좀 충분히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아니면 뭐 한 5주 정도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 부분이 제일 이제 분량도 많고 좀 또 난해한 부분이고 해서 좀 할애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이 지금 다음 주에는 중간 시험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중간 시험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입니다. 경제학에서 기초이론까지 중간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주중에 한번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략 지금 뭐 출석 체크 퀴즈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도 이제 약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한 번 더 공지를 할 테니까 그 공지사항을 좀 잘 봐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하고 그 전주요 법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못 됐으니까 교재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은 우리 주교재로 보면은 137페이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부분, 경제에서 기초이론 부분을 다 진도를 나가고 중간시험 끝나고 제 9주차에 미시경제 진도를 나가게 되어 있던데 기초이론 부분을 다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는 부분을 다음 이호를 시켜서 제 9주차에 미시경제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어쨌거나 시험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로 치면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와 이제 지난주에 법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을 바꿔서 이제 현대사회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제 3편이 되겠어요. 제 3편. 현대사회와 경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학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양 선택으로 경제학 개론,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 전공 선택으로 경제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고, 이번 학기에도 이제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또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경제학 부분이죠. 이런 이제 경제학 부분, 경제에 관한 그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경제학을 공부하기에 이제 좀 더 기초가 되는, 경제학 개론을 공부하기에 좀 더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런 핵심적인 개념, 이론들을 공부를 하자, 익히자, 이런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미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 경제학 개론과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7페이지 보면 이제 24장 이렇게 해서 현대사회론의 영역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4.1 이렇게 해서 경제 상황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기초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 두 주는 이제 법과 생활이죠. 생활 속의 법이 갖는 의미를 이제 한번 봤고, 그 전주 이제 3주 동안은 이제 정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생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경제 생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생활의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토대,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토대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부구조죠. 우리 건축물로 치면 이제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그런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 생활은 뭐 당장 우리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중요함이 또 다른 차원을 갖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생활의 의미를 보자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의 의미, 이 경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재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대체로 가시적인 거죠. 영어로 말하는 굿즈, 재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눈으로 직접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부가가치를 갖는,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체로 이거 두 개 묶어서 우리는 상품이다, 이렇게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죠. 상품이 이제 있을 때 상품을 둘로 나눠서 볼 때 재화와 용역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재화, 용역,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경제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생산. 이거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뭐라고 경제적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활동이 바로 생산이 되는 거고, 생산된 것을 이제 뭐 유통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데, 분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고유의 그 생산 상품이 가지고 있는 거기 가치에다가 다시 가치를 더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value added다, value added,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또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분배 또한 광의의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소비라고 하는 건데, 소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최종 소비도 있지만 사실 중간 소비자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지 우리 옛날에는 그냥 뭐 생산된 것을 뭐 없애는 뭐 가치를 소멸시키는 과정 이렇게만 봐왔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비 또한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고, 최종 소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어떤 효용을 누리잖아요. 효용을 누린다는 의미에서는 또한 효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 또한 뭐 광의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활동은 생산이다, 이렇게 광의 생산이다 말할 수 있고, 좀 더 세분시킨다면 생산, 분배, 소비, 과정, 여기에 바로 경제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원칙은 뭐냐, 우리 경제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는 경제성이다, 이코노미다, 이렇게 말하죠. 경제성. 이 경제성이란 말, 이코노미, 그래서 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이를 쓸 때 무슨 뭐 전자할 때도 뭐 쓰지만 경제할 때도 이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대형 할인점 중에 뭐 이마트, 이마트는 경제 원칙이 맞는 마트, 이마트, 이라고 하는 게 이때는 경제란 뜻이거든요. 이코노미. 경제 원칙은 역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게 바로 경제성이죠. 경제 원칙은 이게 너무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효율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efficiency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능률이죠. 능률이라는 것은 이제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입니다. 같은 산출을 내되 투입을 줄이거나 같은 투입을 넣더라도 산출을 늘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율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능률성이다. 능률성. 그래서 영어로는 efficiency다. 결국은 이제 경제성이라는 말은 이 능률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효율성이라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런 능률성을 포함해서 목표를 잘 달성한다는 효과성, 함께 이제 능률성과 효과성을 묶어서 우리 효율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경제성은, 효과성은 대체로 이제 빼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빼고 능률성만 이렇게 해서 efficiency로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의 3대 측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산과 분배와 소비다 이렇게 말하죠. 생산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협의의 생산, 협의의 생산은 본래는 뭐 모든 뭐랄까 부존 자원 자체도 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비로소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춘 상품으로서 전환되는 게 바로 생산이거든요. 자연에 부존되어 있는 그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걸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떤 상품으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상품 형태로 전환하는 게 바로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협의 생산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value added 가치를 더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통해서 중간재 소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광의 생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보상이 되는 거죠. 대체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소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상품이 가진 가치를 소모하는 거, 없애버리는, 영으로 만드는 그런 소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간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통해서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비도 또한 광의의 생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축도 이제 넓은 의미의 소비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등식으로 말할 때 I는 C 플러스 S 이렇게 말하거든요. C, 소비와 저축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돈을 지출한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저축도 포함된다. 광의의 소비에는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반복이 되고 우리가 미시, 것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결국은 경제활동의 주체별로 나누는 게 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주체는 역시 개인이죠. 개인이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이 개인을 포함해서, 가정이 바로 이제, 이거는 가계라고 있거든요. 가정경제. 그래서 가계가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소득이다, 일드 또는 인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Y 또는 I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소비는 C로 씁니다. consumption. 그 다음에 저축은 saving, S로 씁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I는 C 플러스 S다.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이든 가장이든 어떤 소득이 들어오면 그 소득은 소비 아니면 저축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I는 C 플러스 S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경제활동 주체가 기업이죠. 이 기업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가계와 기업을 주체로 한, 개인과 가계와 기업을 주체로 한 그런 경제학을 우리는 미시경제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시경제학.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가계 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학문이 바로 가정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출가정 이런 거를 봤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정 홈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것은 홈 이코노믹스입니다. 집가자에다가 뜰정자가 아니라 집가자에다가 정치할 때 정자를 써요. 가정. 그 가정이란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가정 경제를 구체화한 학문이 바로 가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 관한 그런 경제활동을 구체화한 학문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은 바로 기업에다가 초점을 둬서 기업의 경제활동 일체에 관한 그런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경제 주체가 정부입니다. 우리 말하는 국민경제죠.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도 역시 국민의 총소비, 총저축 이렇게 되니까 Y는 C 플러스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계에서는 I는 C 플러스 S 이렇게 되지만 정부에서는 Y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대체로 인컴이라고 안 쓰고 일드라고 쓰거든요. Y는 C 플러스 S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정한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 그 다음에 이제 공공지출, 요걸 포함하는 것이 정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 이제 국가가 또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국제경제학이에요. 국제경제학. 그래서 이제 수출입, 그 다음에 외환, 외국인 노동, 기술 수입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국제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은 크게 미시, 거시, 국제 3대 강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시라고 하는 것 지금 말한 것처럼 주체별로 볼 때 개인과 가계와 기업을
주체를 보는 것이 이제 미시경제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를 보는 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이 되는 거고, 국가, 외국을 보는 것이 바로 국제경제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경제학의 강론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객체는 재화입니다. 재화. 아까 말하는 재화와 용역을 묶어서 그냥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상품.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다 있습니다. 희소성의 정도가 이제 좀 희소성이 큰 게 있고 좀 적은 게 있다는 얘기죠. 희소성이 좀 적은, 희소성이 덜한 그런 재화를 자유재다, 자유로운 재화다, 프리 굿즈라고 합니다. 그냥 공기, 물 이런 것처럼 그냥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자유재다, 프리 굿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희소성이 좀 적용되는 희귀한 그런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다, 경제적인 재화다. 이코노믹 굿즈라고 합니다. 이코노믹 굿즈. 이렇게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경제재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재도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그런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그 재산은 경제재가 되는 거지만, 부모가 물려주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비경제재가 되는 겁니다. non-economic good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때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은 가치가 플러스지만, 부모가 물려주는 빚은 가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그런 재화를 경제재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재화를 비경제재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재화도 이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용역이죠. 용역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별도의 재화가 필요 없는 직접 용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용사 그럼 그냥 가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별도의 재화가 필요한 그런 또 간접 용역도 있어요. 택시기사, 그럼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탁소 사장, 그럼 세탁소를 일단 차려야 되잖아요. 이때는 자기 일정한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용역이 있고, 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혀 없는 건 없어요. 아까 미용사도 사실 가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미용실을 개업을 하려면 지대가 또 들어가야 되고, 농민도 그냥 씨 뿌린다고 열매가 달리는 것은 아니고, 또 토지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비료 뭐 이런 걸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직접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간접 용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생활의 이제 인접영역, 경제생활의 어떤 진공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어떤 맥락,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게 텍스트도 경제 내부의 어떤 그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갖는 다른 요소와의 관계, 관련성, 컨텍스트도 중요하다. 컨텍스트를 본다는 겁니다. 먼저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불안정해서는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국방 치안을 통해서, 소방 외교를 통해서 국가는 이런 시장 경제가 성립이 되고 작동이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사유재산제와 시장 경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획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가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계획경제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어떤 기업이 잘 운영이 되려면 정부와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그거를 PR이라고 합니다. PR. Public Relations.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려면 정치와의 관계, 정부 행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야 되거든요. PR. 우리가 삼성이, 현대가 정말 대기업으로 계속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치와 정부와 관계를 원만하게, 그러니까 PR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이제 정부 규제, 산업 조직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에 따라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술 혁신, 원가 절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윤율의 향상 이런 걸 위해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기술이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경제 활동하다 보면 환경이 훼손이 되잖아요. 특히 2차 산업, 특히 공해 산업이 따로 있죠. 물론 공해가 없는 그런 뭐 환경 친화적 그런 경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제 활동은 환경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환경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는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환경세를 정부가 징수를 해서 하여튼 쾌적하고 경제 활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또 중요하죠. 이게 경제에 대한 문화 결정성이란 말은 그 나라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좀 건전한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처럼 뭐 청교도 정신, 근금, 검소하고 전략 정신, 양보, 미덕 이런 그런 청교도 정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동양처럼 유교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건전한 문화가 형성이 될 때 경제가 잘 작동이 되는 거지. 그냥 뭐 향락 산업이 번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제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경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법,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법을 이제 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경제 활동에 관한 법이 현재 뭐 상법이란 게 있고, 그죠? 상법. 그 다음에 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뭐 고가점도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만 경제 활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호적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초창기에 뭐랄까 정부비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뭐 독점을 인정해주고 정부가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자리 잡고 이제 뭐랄까 홀로서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독점이 되잖아요. 독점이 안 되도록 또 이제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전자가 바로 보호적 규제 정책이고 후자가 바로 경쟁적 규제 정책인 겁니다. 그다음 윤리는 뭐 아까 말한 문화와 비슷한 건데,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청교도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미국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이런 청교도 정신이 해이해지고,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오고, 그다음에 천민자본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의 상호의존성입니다. 경제생활은 혼자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로 관련성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주체별을 볼 때 개인이나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어떤 국제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 관계에 있어서는 특화 전문화, 그 다음에 분업과 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시시대 때는 물물교환, 바터 시스템을 시작해서 이제 화폐 경제로 넘어가면서 우리 흔히 말한 것처럼 태환 시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불안 시대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상호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물과 이제 금융이 분리되면서 이제 불안 시대가 오면서 이런 상호의존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서 상호의존성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세계는 이제 경쟁 체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간 관계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중농주의가 있습니다. 농업이 중요하다. 농업을 중시하는 피시오크라시라고 하는 중농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있습니다.
멀켄틸리즘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중농주의는 뭐냐면 농업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각 나라마다 이제 특화를 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는 밀 농사를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양을 키워서 모직 생산해서 서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비교 우위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계가 정말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농주의적 비교 우위론에 의한 상호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반면에 신중상주의는 뭐예요? 보호무역주의죠. 상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출은 극대화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 해서 금을 많이 모으자, 금을 축적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신중상주의입니다. 그 기조는 바로 보호무역주의죠. 수입은 줄이고 수출 늘리자.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세계대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제2차 세계대전은 중상주의가 주류가 되면서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됐잖아요. 그게 금융 측면에서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국제 통화 기금이라고 하는 기구와 가트, 제너럴 어그리먼트 온 테리프스 앤드 트레이드,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IMF 가트 체제가 이제 출범이 됐잖아요. IMF는 이제 금융 측면에서, 가트는 실물, 교육 측면에서 이제 그 체제를 우리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만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색채가 짙다 보니까 라운드를 많이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결국은 WTO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IMF 금융 측면에서 여전히 IMF가 체제고요. 가트를 대신해서 이제 WTO가 출범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지금 WTO가 자기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있고, 우리 한국 대표, 유명희 대표가 지금 백중약세라고 그러죠.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출신 그 후보하고 우리 한국인 유명희 후보가 지금 이제 경합하는 상황이 있는 걸 여러분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와 반세계화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경제 생활은 굉장히 하여튼 긴밀하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의 발생. 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장 첫째 문제는 바로 희소성이죠. 이 모든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면 경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재화나 모든 자원들은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서 이와 같이 희소하다, 드물고 귀하다는 거죠. 희자라는 것은 드물다, 참 희한하다, 이런 말 희자 썼잖아요. 소자는 적다, 많지가 않고 적다는 거죠. 그걸 묶어서 우리 희소하다, 영어의 scarce, scarcity란 말은 번역의 희소성.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그 상품과 자원은 항상 희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희소성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은 경제활동의 제약 요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또 경제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경제인의 가정의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소성의 전제, 희소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가치의 역수령. 우리가 말하는 아담 스미스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한계적인 상황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경제학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학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창시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금이 연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왜 벽시계가 크지만 손목시계가 왜 더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가치. 상품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량이 결정한다고 해서 아담 스미스는 노동 가치서를 주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가치의 역설을 얘기했습니다. 가치 중에도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쓰는 사용할 때 가치하고 이 교환 가치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사용 가치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환 가치는 조금 높고, 반면에 사치품 같은 이런 것들은 사용 가치는 아주 낮지만 교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이 자본주의가 이게 위기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진작에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좀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용 가치가 큰 상품은 쇠퇴할 것이고 교환 가치가 큰 뭐 향락 산업이나 뭐 마약 같은 거는 엄청나게 번창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불일치한다고 말하는 이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가치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 총 효용이 아니라 한계 효용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는 이제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고전 경제학에 와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효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이 연보다 비싼 거는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효용 면에서는 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을 이제 개발한 사람들이 바로 신고전 경제학입니다. 신고전 경제학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한계 효용 최강의 법칙을 내놨잖아요. 이 한계 효용은 상품 소비가 늘어갈수록 이제 체감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한계 효용 학파가 결국은 이 사용 교환 가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희소해야 돼요. 금이 연보다 비싼 것은 귀하니까 비싸죠. 금이 연보다 더 귀하니까. 벽시계보다 손목시계가 더 귀하니까. 롤렉스가 뭐 1000만원짜리 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계가 왜 비싸냐? 희소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용도입니다. 쓸모가 많으니까. 은보다 금이 쓸모가 많습니다. 쓸모가 많으니까 이제 희소성과 용도 이런 여러 가지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희소성의 요건이 되려면 일단은 가치가 존재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가 마이너스인 것은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이런 상품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이제 있으려면 일단은 플러스의 유용성 또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존량이 제한돼 있어야 돼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때 이제 이게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경제 물리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산 양식이랑 모드 오브 프로덕션,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원시 사회는 공산주의적으로 생산했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다가 이제 고대에 와서는 노예제를 기초로 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사회. 그 다음에 중세에 와서는 봉건제식으로, 장원제식으로 했습니다. 봉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자본주의식으로, 자본주의. 말하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노예제. 그 다음에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제. 이런 것이 우리 말하는 생산 양식이랑 생산 양식이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미래는 뭐가 될 거냐? 자본이, 지금 현재는 자본이 제일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 기술이나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하지만, 빅데이터가 되고 이러면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지만, 정보도 결국은 돈이니까 결국은 자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런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 문제를, 아까 말한 그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로 이제 선택과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일단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뭘 상품을 하나 살 때, 내가 뭘 산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모바일 내가 단말기를 새로 바꾼다고 할 때, 삼성을 산다, 뭐 애플을 산다 그러면 삼성을 사게 되면 애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애플을 사면 삼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 사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 포기해서 잃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항상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란 말은 특정한 경제적 선택으로 인한 포기의 가치,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를 얻음으로써 하나를 잃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다니고 하는 것은 대학을 학교를 오고 하는 그 시간을, 대학을 안 가는 여러분 친구들은 알바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투자기도 하지만 알바를 못하는 그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마다 내가 등록금을 300만 원 쓴다고 할 때는 300만 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300만 원을 쓰지만 또 알바를 해서 300만 원 벌 수 있는 거를 또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그 6개월 동안 드는 돈을 6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은 비용과 효용 비율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코스트, 유틸리티를 코스트로 나눈 비용, 투입과 산출의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그러면서 또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가 올까, 내가 같은 걸 구매하더라도 기왕이면 내가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해주면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런 형평성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물론 뭐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뭐 대기업 제품을 쓰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절차, 먼저 문제의식, 의제 형성, 대안 형성 개발, 대안들의 분석, 비교, 평가, 그 대안들 중에 마지막으로 선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해야 돼요. 충동적으로 이렇게 딱 사서는 안 되고, 합리적, 이게 뭐가 문제지? 자,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개가 있지? 자, 그럼 어떤 게 비용이 많고, 그럼 면밀히 비교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이 합리 선택이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그냥 충동 구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거는 경제적 자유와 경쟁의 보편성,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가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그리고 생산자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원가를 절감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생산자도 기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이익도 늘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이러한 경제활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상호의존적이고 체계적이다 보니까 또 외부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외부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주유소를 하나 건설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집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인근의 땅값이 떨어진다고. 이거는 내가 주유소를 짓는 거하고 별 관계 없지만 그런 외부성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또 매몰비용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때문에 선택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썬크 코스트도 있잖아요. 이건 이미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대학 2학년 다니다가
이게 별로 비전이 없다. 대학을 그만두고 싶지만, 2년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 2년 동안 들어간 돈이 바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란 말이에요. 이걸 고려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2년 동안 내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이건 내가 포기하기가 어떻게 되겠냐? 매몰 비용도 고려를 하고, 또 내가 뭘 할 선택을 하면, 그 선택 때문에 다른 걸 잃게 되니까, 그런 기회비용도 또 고려를 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보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는 이제 굉장히, 정보가 이렇게 수치화돼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정치나 법이나 여기서 말한 정보들은 대체로 이제, 정성적 정보들이죠. 계량화되지 않은,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수치화돼가지고, 계량화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과학화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정보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정치정보, 법정보 이런 말 잘 안 쓰죠. 경제정보란 말을 좀 많이 쓰고, 지표도, 정치지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경제지표, 뭐, 하나 말한다면 뭐 사회지표, 요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런 합리적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상황을 이제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런 계량화된 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제정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제정보. 근데 이런 경제정보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료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정보도 이와 같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해요.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그럼 이 차가 사고 이력이 있냐? 한번 검색해 봤더니 돈 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그 돈을 내가 5,000원 내고 그걸 내가 열어볼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정보는 항상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서 내가 활용을 할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정보는 굉장히 필요하죠. 상황을 잘 함축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또 예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정보 생산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경제단체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주로 뭐 기업들 정보죠. 그래도 노동단체에서 또 생산하는 정보는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연봉 수준, 뭐 이런 걸 또 중심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누구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생산자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수치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수치화하는 것을 지표다. 지표. 인디케이터다. 가리키는 수치. 그게 이제 인디케이터, 지표란 말이에요. 지표. 지표가 이제, 주로 이제 시계열, 타임 시리즈. 주로 주가, 지수. 시적으로 이제 얼마 변천되어 왔는지 이런 건 이제 시계열 자료다. 타임 시리즈. 주로 이제 시간적으로 추이 과정 이런 거 보는 게 시계열 자료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전수조사, 전수, 어떤 거는 또 표본조사 이런 게 있죠. 전수조사, 이건 전체 다 조사하는 국민 5천만 다, 대한민국 기업 700만 개 다, 이 전수조사. 이때 나오는 그 수치를 우리가 모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population에 이렇게 말하고, 그걸 이제 large n으로 쓰죠. 반면에 이제 표본을 뽑을 때는 n,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샘플은 다 이제 조사하기 힘드니까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나온 이제 그런 통계값들을 이제 통계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태티스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가공을 합니다. 지표를 가지고 좀 더 표준화시킨 지표를 우리는 지수다 이렇게 말해요. 지수. 지표와 지수는 뭐가 다르냐? 같은 거지만 좀 더 표준화된 거죠. 좀 더 뭐 경제상황 지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주가 지수, 물가 지수 이런 것은 이제 너무나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지표 중에서 더욱더 표준화된 것을 이제 지수다, 인덱스다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에 경상 가격과 이제 불변 가격, 커런트, 즉 현재 연봉 수준, 뭐 1억. 요거는 10년 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이제 불변 가격으로 이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연봉 받는 1억하고 10년 전에 받는 1억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왜?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고, 물가 상승률 같은 그런 비율을 우리는 사회적 할인율이다. 사회적 할인율이에요. 그런 걸 적용해서 환가 지수, 이게 이제 물가 변동률이죠. 이거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거죠. 디플레이터, 얼마나 물가가 이제 올랐는지 그 물가를 감안하는, 디플레이터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마다 국민연금 이제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변수의 상대적 비교, 다양하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고정적 비율과 변화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절량과 유량이라고 보면 돼요. 절량, 스톡 개념, 유량, 플로우 개념. 이게 이제 고정 비율과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냐?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327. 그럼 어제보다 2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면 327은 이제 고정적 수치가 되는 거고, 변화율은 이제 2포인트가 되는 거고, 2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비율을 이제 거기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량과 유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이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사상, 경제사,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경제체제가 우리가 말하는 건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주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생산 양식에 이제 토대로 해서 원시시대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고대 노예제, 중세 공건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근대 자본제, 그 다음에 현대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비교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계 체제를 놓고 보면 순수한 사회주의 체제를 그래도 고집하는 쪽이, 물론 뭐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가미됐지만, 그래서 순수한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곳이 북한과 쿠바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개방 쪽으로 나가고 있는 쪽이 이제 베트남 쪽이고, 그다음 그 전에 중국, 러시아, 동유럽 이런 쪽이 이제 사회주의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자본주의에 속하는 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순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자본주의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사회주의 요소를 많이 가미한 수정 자본주의 형태를 취한 형태가 바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개, 작게 나누면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경제 체제라고 하는 말은,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이 운용 방식입니다. 소유권, 오너십. 그러니까 이제 소유제를 프라이비트, 사적 소유제를 인정하는 체제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퍼블릭 오너십, 공적인 소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를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나누는 기준은 바로 소유제, 운용 방식, 소유제 운용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제는 사유제와 공유제에 따라서 사유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전체를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개인 사적인 소유제를 중시하는 걸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공적인 소유제를 강조하는 것을 평등주의다, 이글리테리아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사회주의를 중시하는 것이 개인주의요, 자유주의요, 자본주의요. 그 다음에 공유주의를 주장하는 쪽이 전체주의요, 평등주의요, 사회주의인 겁니다. 결국은 운용 방식은 결국은 시장에 의존하느냐. 다시 말하면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에 의존해서 거기다가 위임하냐. 모든 경제 원리를 거기다가 위임하냐. 커미션하는 이런 경제, 시장 경제라고 말하고, 반면에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주도하는, 유도하는 인덕션, 유도형 경제, 이것을 우리는 계획 경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양분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경제체제 성립 과정과 체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경제체제가 어떻게 성립되어 왔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원시 공산제를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를 거쳐서 중세에 와서 이제 체제가 바로 봉건제였습니다. 피어덜리즘. 그리고 그때는 장원이었습니다. 장원을 나누었어요. 장원제 이후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중소상공업자입니다. 부르주아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주아란 말의 어원은 부르주아란 말은 이제 프랑스 말이잖아요. 프랑스의 부르주아란 말은 성, 영어로 하면 성 캐슬이 영어로 이제 성이고, 요게 이제 독일 말로 하면 부르크, 이게 성이 부르크잖아요. 이게 프랑스 말로 하면 부르거든요. 프랑스의 부르주아란 말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뜻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 양반들은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눈 것처럼 부르주아란 말의 본래 어원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중소상공업자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로 영국에서 명예혁명으로 말한 것처럼 The Glorious Revolution이 나왔던 거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미국 독립혁명입니다. The Independent Revolution, 이게 말하는 미국 독립혁명.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 독립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독립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대통령 중심제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연방제가 생겨났고, 이런 가장 전혀 새로운 그런 제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독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의 이제 이민국가라고 하는 이런 전혀 새로운 형태가 생겨난 그런 역사적 사건이 미국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독립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1789년에 The Great Revolution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시민혁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거쳐서 성립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탈리아 이런 중세 도시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피렌체, 영어로 하면 플로렌스, 그 다음에 밀라노, 영어로 말하면 밀란, 그 다음에 베네치아, 영어로 말하면 베니스, 이런 그 도시들이 이제 중세 도시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 등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성립된 형태가 상업자본주의였습니다. 실크로드로 들어온 실크나 이제 그런 상품들을 단순 판매하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다. 그래서 우린 그 이름을 상업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상업자본주의를 통해서 많은 돈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런 돈을 모으는 것을 시원적 축적이다. 프리미티브 어큐뮬레이션 단계를 거쳐서 그 이제 자금력을 갖고 비로소 대규모 공장제 이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 산업자본주의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산업혁명은
그 이전에 단순 간의 수공업, 우리 말은 manufacture, 이 메뉴란 말이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facture 그러면 팩토리, 기계, 공장, 간의 수공업, manufacture를 해서 공장제 대량 생산으로, 매스 프로덕션으로, 그 다음에 농촌을 해체시키고 사람들을 도시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도시화, 얼바니제이션.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학을 창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종교개혁가 존 켈빈이 말했던 예정조화설, 프레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갖고 애덤 스미스가 자기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이렇게 개념화했던 거죠. 여기에 기초로 해서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야경국가, 밤을 지키는 국가입니다. 야경국가란 말이 이와 같이 나이트 워치 스테이트입니다. 밤을 지키는 국가입니다. 독일 말로 나트, 벡터슈타트, 영어로 말하면 나이트 워치 스테이트, 밤을 지키는 국가, 야경국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농주의 아까 나왔잖아요. 피셔크라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급 격차,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유산에 기초한 신분사회였죠. 중세 때는 유산에 기초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는 재산에 기초한 계급사회로 이렇게 넘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소득에 기초한 계층 스트렉춤으로 이제 변화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업자본주의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말한 것처럼 산업자본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금융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금융자본주의로 갔다가 오늘날은 주주자본주의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5단계를 거쳤다는 거죠. 상업자본주의, 산업, 독점, 금융, 주주의 5단계를 거쳐서 자본주의 체제도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등장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건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됨으로써 산업혁명 결과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됨으로써 결국은 기술 혁신, 그다음에 과잉 생산, 경쟁 심화, 독점 자본, 노동 처우가 악화됨으로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됐습니다. 칼막스의 잉여가치설, 그 다음에 사회재산제와 국가를 폐지하자 하는 이런 계급투쟁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사회주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났습니다. 이게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첫 실현이 된 거고,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하나씩 성립이 된 거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사회재산제를 부정하고 국유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 계획경제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 시장 경쟁, 그런 비능률과 불합리성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계획경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비능률과 불합리성이 나타나서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산력이 떨어지고, 생산관계도 좋지만 생산관계가 떨어진다.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축적이익이, 돈이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축적이익이 정당성으로 확보가 되는데 이 축적이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1979년에 중국의 개혁개방, 우리가 말하는 덩샤오핑, 그 다음에 1989년에 동유럽 민주화, 그 다음에 소련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붕괴를 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수정 사회주의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통 사회주의는 북한과 쿠바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수정사회주의로 이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체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세계 대공황, 경기순환, 실업의 상존, 인플레 상존, 재분배 장치의 결여이다 보니까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뉴딜, 그 다음에 유럽의 수정자본주의 형태로 이제 귀착이 된 거죠. 미국의 세계 대공황은 자연스럽게 뉴딜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이런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수정자본주의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를 위축이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그 다음에 정부 실패도 이제 실현되다 보니까 사회주의는 수정사회주의로,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수립하는 제3의 체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 부분까지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